이 시간에는 프리드만이 제안한 공공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제도는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드만은 몇 가지 국직국직한 공공정책을 제안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징병제를 폐지하자. 그 이유는 평화시의 징병제 군대는 노예의 군대다. 그래서 그것을 닉슨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프리드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1973년에 미국에서는 징병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전쟁시나 유사시에는 징병을 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이 징병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사항이 이제 비용의 문제인데요. 징병제와 지원제를 비교했을 때 어떤 제도 하에서 비용이 적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용은 누구의 비용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겠죠. 국방부의 비용이냐, 나라 전체의 비용이냐. 이걸 어떻게 이제 두 제도하에서 비교를 해봐야만이 어떤 제도가 비용 측면에서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징병제에서 지원제로 전환되면 당연히 국방부의 비용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온 군인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시장임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에서 생산활동을 하면서 벌 수 있는 금액만큼은 최소한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죠. 그만큼은 지급을 해야만이 군인이 되기 때문에 국방부의 비용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나라 전체의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징병제 하에서는 신체 건강한 남자는 누구이든지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가면 300만 원밖에 벌지 못하는데 사회에서 생산활동을 하면은 2천만 원을 벌 수가 있다. 이 사람도 이제 군대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은 그 차액만큼 1,700만 원에 해당하는 말하자면 나라 전체의 산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라 전체의 비용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징병제에서 지원제로 전환되면은 국방부의 비용은 증가하지만 나라 전체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감소한다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닉슨 대통령이 받아들여줘 가지고 프리드만이 대단히 기분이 좋았다라는 그런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스티글러와 프리드만의 제자인 샘 펠스만 교수에 의해서 그 뒤로 또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샘 펠스만 교수는 신약 규제, 신약이 아니고 새로 제약회사가 개발을 해가지고 시장에 출시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 되겠는데요. 이전에는 신약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장해라.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만이 시장에 출시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 소비자 운동의 대부인 랠프 네이더가 소비자 운동을 전개한 결과 안전성은 물론 그 약이 효과가 있다. 즉 효능성 규제까지 이제 더 얹어서 이제 규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회사는 그 두 가지를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대단히 많이 걸리죠. 그래서 신약이 시장에 사실상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해서 전국적으로는 환자들이 손해를 봤다.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품 규제를 철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면허제 폐지는 앞에 제 3편에서 얘기를 했죠. 물론 의사 면허제도를 폐지하자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프리드만이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로 인한 폐해 또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걸 폐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도 감기 정도의 간단한 질병은 동원해 병원이라 할지 이런 데 쉽게 갈 수 있지만은 중병이라 하면은 이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 채널을 다 동원해서 어떤 병원에서 누가 가장 잘 치료를 잘 해줄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알아본 다음에 이제 병원을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바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관련해서는 단일세를 주장합니다. 누진세를 없애고 낮은 단일세, 단 하나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외나 감면 없는 낮은 단일세를 도입을 하면은 개인 간의 평등성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일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소득을 감추려는 그러한 개인의 인센티브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원거입니다. 다음에 이제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복지제도의 일반적인 문제는 바로 이런 겁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복지 지출을 늘리면 보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할 유인이 감소하겠죠. 일할 유인이 감소하면 생산이 감소하고, 생산이 감소하면 소득이 감소하죠. 따라서 정부의 조세 수입이 감소한다. 그런데 복지 지출은 증가한다.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정부 재정의 파탄이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요. 그리고 복지 수혜자들도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가 복지 지출을 축소하겠다 하면 그 당선 가능성이 형편없이 낮아져 버리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지 지출을 늘리겠다라는 공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 재정은 파탄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보조금을 주니까 일을 안 하려는 유인, 그리고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하려는 의욕, 이런 것도 감퇴하겠죠. 저축이 감소하니까 자본 축적이 감소하고, 그래서 또한 복지 제도를 둘러싼 사기와 낭비,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해서 사회가 개인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점점 병들어간다라는 것이 이제 복지 지출을 늘리는 데 따른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그러한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만은 음소득세제라는 그 복지 제도를 제안을 하는데요. 이것은 대상은 우선 가난한 사람을 해야 된다. 그가 누구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젊은이든지 노인이든지 그런 계층이나 집단으로 분류해가지고 복지 대상을 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현금 보조를 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면 훨씬 더 바람직한 그런 복지 제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프리드만이 강조하는 것인데, 다른 복지 요소는 모두 음소득세제에 통합을 하자. 우리나라 같으면은 건강보험에 있는 소득 재분배 요소, 그리고 연금 제도에 있는 소득 재분배 요소, 이런 것들을 모두 음소득세제에 통합을 해서 복지 제도를 간결하게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관료 조직을 축소하고, 또한 아울러서 복지 비용을 감소하면 물론 실제로 연간 복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추계가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음소득세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것입니다. 미국 예를 들면은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에 나와 있는 그 사례를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요. 4인 가구에 1년간 총 공제액이 7,200불이다.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다고 할 때, 어떤 가게가 1년 동안에 번 총 소득이 4,200불이다. 그러면 3,000불이 부족하죠. 근데 그 3,000불에 대해서는 어떤 아무런 혜택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양의 소득을 내는 사람들은 7,200불 공제를 받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 7,200불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아까 번 돈 4,200불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를 받지만 나머지 3,000불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그러니 이 3,000불을 이제 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보조를 해주자 하는 것이 이제 음소득세제인데요. 보조금을 준다니까 음소득세제입니다. 3,000불을 다 채워줄 것이냐? 그러면은 보조금 교부율이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100%가 되겠죠. 3,000불의 절반인 1,500불만 채워준다면 보조금 교부율, 즉 음소득세율이 50%가 되겠죠.
프리드만은 100%로 하면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소득세제를 제한할 당시에 양의 소득세를 내는 최고 높은 그 소득 구간의 누진세율이 50%였습니다. 그와 그 50%를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부족한 3,000불의 50%만 보조해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만약에 소득세율을 100%로 해버리면 아까 부족한 그 3,000불을 보조금으로 받겠죠. 근데 조금 더 일을 해서 내가 뭐 5,000불을 받았다. 그러면은 보조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가로 번 돈 2,000불은 보조금에서 삭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별 이득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하려는 유인이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극단적으로는 내가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은 7,200불을 보조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일을 안 하려는 그런 유인을 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100% 보조금 교부율을 100%를 하지 않고 50%나 60%, 40% 이 정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똑같은 복지정책의 문제지만은 다수와 소수에게 세금을 떠안기는 제도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소득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복지제도가 다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한국의 경우를 보면은 한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4인 가구를 예로 들자면은 4인 가구의 소득을 맨 아래서부터 제일 높은 그 소득까지 일렬로 쭉 세워가지고 정 가운데에 있는 그 소득, 우리가 그것을 중위소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중위소득의 30% 미만인 가게에는 생계급여를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그 4인 가구 중위소득이 약 420여만 원 될 것입니다. 그것에 30% 하면은 135만 원 정도. 그래서 그 135만 원에 미치지 못한 가계의 소득을 100%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소득세율이 100%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록 낮은 소득 구간이지만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이해하려는 유인을 줄이는 그러한 그 기제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또 중위소득의 40% 미만이면은 의료급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보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계급여에서 소득세율이 현재 100%로 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EITC, 근로 장려금 제도인데요. Earned Income Tax Credit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2018년 현재 2,500만 원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1,000만 원까지는 250만 원 곱하기 1,000만 원 분의 자기가 번 총 급여액 이만큼 이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은 근로장려금의 최대 한도가 되겠죠. 그래서 100만 원을 벌었을 때는 250만 원의 10%를 보조를 받고 800만 원을 벌으면 80%를 받게 되겠죠. 1000만 원을 벌면 100%, 즉 250만 원을 다 받게 되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인센티브가 작동을 하겠죠. 그리고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사이에는 250만 원으로 그대로 이제 최대한 지급을 하고, 그리고 1300만 원을 넘어서 2500만 원에 이르는 소득에 대해서는 250만 원 곱하기 1200만 원 분의 1300만 원을 초과한 급여액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빼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2500과 1300의 사이는 1200이니까 1300에 1200을 내서 2500만 원이 되면은 이제 근로장려금이 0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할 수 있는 프리드만의 어떤 그런 그 생각을 따른다면 이런 그 복잡한 복지제도를 따로 운영할 게 아니고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모든 복지제도와 복지 요소는
엄소득 세제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래야 연금은 연금대로 굴러가고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대로 굴러가고 비탈 없이 전반적으로 경제에 해를 끼치지 않은 방향으로 복지제도를 정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이제 쭉 정리를 해보면은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프리드만은 주장하기를,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이 모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시장을 통한 개별적 행동에 의존해서 처리하기 어려운 일, 해결하기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은 정부가 맡아서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나열을 해보자면,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국방과 치안, 이런 것들은 정부가 담당해도 되는 일이다. 요즘 물론 그 치안은 뭐 민간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국방과 치안은 정부의 영역으로 할애를 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산권을 정확하게 정의해주고 법과 질서를 유지해주고 그리고 개인간의 자발적 계약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지를 하는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프리드만이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자로서 프리드만이 한 얘기 중에서 비난받는 것은 통화 체제를 국가가 유지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난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통화를 꼭 국가만 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비판의 주요 논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보면 프리드만은 뭐 그런 측면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은 국가가 통화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뭐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